2013년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방위산업전시회 아덱스 2013에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의 국산 전차 K-21 배구가 공개되었습니다. 하나디펜스의 전신인 두산 DST에서 개발한 이 전차는 기존 K-21 보병 전투차의 차체에 벨기에 방산기업 CMI 디펜스사의 105mm 포탑을 얹은 것으로 당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새로운 전차는 순수하게 수출용으로 개발되었으며 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두산 DST는 이 전차를 수출용뿐만 아니라 국내용으로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육군은 휴전선의 중동부 전선과 해병대 2사단이 주둔하는 서북도서 지역에 90mm 포를 가진 M48A3K를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지역에서 실제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규모 기갑부대 간의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국방개혁 2030을 통해 전차의 숫자를 2300대에서 1800대 수준으로 감축시킨다는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노후화된 M48 계열을 퇴역시키고 그 자리를 K1과 K2 전차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두산 DST는 기존 105mm 전차 탄약을 사용할 수 있는 경전차를 개발해 서북도서나 중동부 전선에 배치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 전차는 K-21의 차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비와 유지, 훈련 체계 구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K2 전차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고, 향후 신속대응사단과 기갑수색대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도 이러한 경전차의 효용에 관심을 보이게 되어 2014년 10월 23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훈련장에서 K-21 배구 전차가 육군의 표준 단인 K-74를 사용하는 사격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사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고압의 가스압이 누출되어 인근에 있던 벨기에 기술자 3명이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벨기에의 전차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육군의 105mm 전차탄으로 사용되고 있는 K-74 철갑탄의 가스 압력이 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입니다. 기존 K1 전차의 105mm 포는 영국의 L7 전차포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는데, 이 포는 탄의 압력을 충분히 견디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초과하는 전차탄의 압력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풍산에서 제작된 K-74 철갑탄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용되었어도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내왔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에서 제작된 코커릴 포탑은 경전 차용으로 사용될 것이었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 정해진 기준치의 가스압만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 기준치를 초과하는 K-74 철갑탄의 가스압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고 이후 탄약 제조기업 풍산에서는 보다 안전하면서도 관통력이 우수한 새로운 철갑탄 K-74N을 만들었지만 한번 신뢰를 잃은 두산 DST의 경전차는 우리 육군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K-21 배구 경전차가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2020년에 진행된 필리핀의 경전차 사업에서였습니다. 필리핀은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직도 공산반군이나 이슬람 테러 조직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필리핀 육군은 2018년부터 군 현대화를 위한 호라이즌2 사업을 진행했으며 그 중에 신형 경전차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K-21 배구가 최종까지 경쟁하였지만 결국 필리핀 육군은 이스라엘의 사브라 경전차를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통신 및 지휘체계 장비 때문이었는데, 필리핀군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통신 장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가 중시되는 현대의 전장에서 통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필리핀군은 기존 통신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사브라 경전차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고배를 마신 K-21 배구는 이번에 인도에서 진행되는 경전차 도입 사업에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인도가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카슈미르의 라다크 지역은 수천 미터의 고산지대로 내연기관이 제대로 된 출력을 낼 수 없어 육중한 무게의 주력 전차는 운용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기동성이 좋은 경전차가 선호되는 지역입니다. 최근 중국은 이 지역에 새롭게 개발한 15식 경전차를 배치하면서 전력을 강화했는데, 인도 육군도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전차 350여 대를 도입하는 2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여러 선진국들의 경전차들이 후보로 나섰으며 여기에 하나디펜스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디펜스가 이 사업을 수주한다면 K2100호는 중국의 15식 전차를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두 전차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격력입니다. K2100호의 포탑은 벨기에에서 제작했지만 이는 영국의 L7 전차포를 기반으로 했으며 15식 전차도 L7의 설계도를 입수해 포탑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포탑의 성능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전차 모두 1000m 거리에서 관통력 500mm인 철갑탄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쪽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사격 통제 장치라는 변수가 있는데 하나디펜스는 K122 전차의 성능 개량 사업에서 호수 조준경을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15식 전차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기동력입니다. K2100호의 750마력 D2840LX 엔진은 하나디펜스가 독일 MAN사의 엔진을 바탕으로 독자 개발한 것으로 여기에 과급기 장치를 추가해 출력을 증대했습니다. 15식 전차는 880마력의 8V150hb 엔진을 사용하여 하나디펜스의 엔진보다 성능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K2100호의 무게가 25톤이고 15식 전차의 무게가 35톤인 것을 고려하면 두 전차 모두 노상에서 70km, 야지에서 40km의 속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방어력입니다. 15식 전차는 전형적인 전차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측면에는 반응 장갑을 장착해 RPG-7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K2100호는 보병 전투차의 차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반응 장갑이 장착되지 않아 이 부분에서는 분명한 열세로 보입니다. 다만 풍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미 K21에 사용할 수 있는 반응 장갑의 시제품을 개발한 경험이 있고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이스라엘제 반응 장갑을 장착할 수도 있어 이 부분은 보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K2100호에 RPG-7 정도를 방어할 수 있는 반응 장갑을 붙인다면 중량은 1.5톤 증가하게 되고 여기에 500kg의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까지 추가하면 총 2톤의 중량이 증가합니다. K2100호의 가장 큰 취약점은 대전차 지뢰에 대한 하부 방어력입니다. 현대전에 있어서 정규군이 사용하는 대전차 지뢰나 비정규군이 사용하는 급조 폭발물에 대해 바닥이 평평하고 장갑이 얇은 K2100호는 중량이 10톤 이상 무거운 15식 전차의 방어력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하부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한데 10kg의 대전차 지뢰를 방어할 수 있는 레벨 포급의 방어력을 넣기 위해선 4톤 정도의 중량 증가가 요구됩니다. K2100호가 15식 전차에 비해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보병 탑승이 가능하다는 것과 수상도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K21 장갑차는 승무원을 제외하고 9명의 보병을 탑승시킬 수 있는데 K2100호에도 정찰병력을 탑승시켜 합동작전을 펼친다면 RPG-7에 대한 대응 등 여러 부분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또한 수상도와 능력은 15식 전차에는 없는 분명한 이점입니다. 다만 부족한 방어력을 보완하기 위해 반응 장갑을 부착하고 하부 구조를 재설계해 장갑을 보강하면 6톤 정도의 무게가 증가하여 이러한 상태에서도 수상도하가 가능한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중국의 관영 매체 황구15는 K2100호를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15식 전차에 비해 성능이 한참 뒤떨어진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한국에는 2000m 이상의 고지대가 없어 제대로 된 성능 시험도 못했을 것인데 4000m 이상의 아다크 지역에서 충분한 성능 시험을 거친 15식 전차를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언론 매체는 K2100호에도 15식 전차와 같은 터보차저 엔진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대에서 성능 시험을 해보지 않아도 충분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격력과 방어력도 K2100호가 더 우수하다며 반박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국내 언론의 기사 내용은 객관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우며 군사 전문지 월간 플래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K2100호가 비록 터보차저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지대에서의 기동성은 엔진의 배기량이나 냉각장치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충분한 성능 시험을 거친 15식 전차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헬리콥터를 새로 개발했을 때 뜨거운 열대지방이나 추운 극지방에서 오랜 시간 성능 시험을 거치는 이유도 재원상의 성능과 실제 현장에서의 성능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공격력과 방어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공격력은 어느 정도 대등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방어력에 있어서는 K21 15식 전차에 비해 분명한 열세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K21는 중국의 15식 전차에 비해 기동력과 공격력은 비슷하지만 방어력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인도의 경전차 사업에서 K21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격이나 그 밖의 정치적인 요소들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단지 기술적인 부분만 볼 때 전차의 방어력을 얼마만큼 15식 전차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무기의 성능이 세계 최고이고 그래서 주변국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루 저녁 기분 좋은 것 말고는 우리 스스로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K21 105 경전차가 제대로 연구되고 개발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전차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기박물관에서 채널 멤버십을 운영합니다. 무기박물관의 멤버가 되시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미공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